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정치한배입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수싸움에서 밀리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동관 탄핵 카드를 다시 흔들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숫자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을 향해서 오만에 대한 심판도 멀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장세희 기자입니다. 민주당 친명 핵심인 조정식 사무총장이 휴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과 소위 방송장악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동관 탄핵에 대한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꼼수로 잠시 탄핵을 미뤄도 민심의 탄핵은 피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본회의에 이동관 탄핵안을 보고했지만 여당이 필리버스터 포기로 이튿날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자 이 위원장을 지키기 위한 꼼수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국민의힘이 탄핵안 철회는 불법이라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준비 중인 것에 대해선 돌격대란 표현까지 동원했습니다. 총선을 몇 개월 앞두고 정권의 공영방송, 언론 장악 실현에 돌격대를 자처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여당의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야말로 장악했던 방송을 내려놓을 수 없어 오만한 힘자랑을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만한 행태로는 국민의 마음 속에서 단 하루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가짜뉴스로 민주주의 퇴행을 막으려 하니 방통위를 셧다운시키려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네, 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핵심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는 연일 검찰 수사가 잘못된 거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동안 몇 번을 얘기해도 기자들이 송 전 대표 얘기에 반응을 하지 않자 이번에는 한동훈 장관을 겨냥해서 막말로 공격합니다. 여러분, 내년 총선을 위해서라도 한동훈을 반드시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방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어린이 와가지고 국회에 와서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런 걸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이게 내가 이 물병 있으면 던져버리고 싶은데 말이죠. 네, 감정이 격해서였을까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파장은 저런 원색적 비난은 결국 한동훈보다는 송영길 자신에게 돌아올 것 같습니다. 이참에 이번 기회에 586까지 조선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송영길 50세 장관의 어린 X, 커지는 86 운동권 세대 청산론. 야, 어쩌다 86이 이 지경까지 됐지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뭐 어린 놈, 건방진 X 뭐 이렇게 하니까 결국 86세대들도 이런 말 쓰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꼰대가 되기 시작했다. 이른바 꼰대 되기 시작했다라는 지적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병 던지고 싶다고요? 글쎄요. 한동훈 장관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릴 때 운동권 했다고 도덕적으로 우월한 척 군림하고 있다. 아직도 80년대인 줄 아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게 바로 대한민국 정치를 후지게 만들었다라고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86 운동권 세대의 맛병이죠. 30대에 국회에 입성해서 수십 년 동안 정치적 기득권을 누려왔습니다. 그런 송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이제 검찰 수사받는다는 이유로 어린 X, 나이도 어린 게, 자, 86 운동권 세대 특유의 도덕적 우월주의, 자신들만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 이젠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참에 이번 기회에 총선 앞둔 시점에 86 청산론으로까지 번질 것 같다는 분석입니다. 지금 80년대 아니잖아요. 물론 80년대 민주화운동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만의 전유물인가요? 그때 이른바 넥타이 부대 그리고 수많은 그 묵묵히 정권 타도를 외쳤던 사람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86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과연 언제까지 그 과실을 따먹고 정치적 이득을 독차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 물음이 이번 총선 과정에서 불거질 것인지 잠시 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 총선까지 이제 149일 남았습니다. 5개월도 안 남았다는 얘기인데요. 총선이 가까워 올수록 민주당에서는 비명계는 물론이고 친명계마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험지 출마하라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 보란 듯이 주말에 어디를 갔대요? 어디 갔을까요? 미용실을 갔다고요, 최지원 기자? 예, 맞습니다. 어제 갑자기 깜짝으로 이 SNS를 통해서 인천 계양구 미용실에서 염색하는 사진을 공개하고 또 지역 주민들과 만나서 소통하는 유튜브 라이브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예. 1시간 40여 분 동안 거리를 직접 걸어다니면서 주민들과 사진을 찍고 또 악수를 나누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공개를 한 겁니다. 아, 저렇게 염색하는 거를 인터넷으로 공개를 했어요? 예, 이 대표가 이 단식 기간 동안에 염색을 하지 않아서 백발이 이제 많이 노출이 됐던 모습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 SNS를 통해서 드디어 머리 염색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김에 동네 좀 돌아봐야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해시태그에는 또 재미있는 개양이자 또 이재명이 있는 개양 이런 중의적 표현을 담고 있는 재밌는 개양 이런 표현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염색은 뭐 아무 데서나 하고 보통 염색하는 장면까지 공개하지 않는데, 자, 신지혜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의 개항에서의 염색과 장제원의 그 92대 버스를 버스. 동원한 이거나 정치적으로는 같은 맥락이고 같은 메시지입니다. 예. 내 지역구를 사수하겠다. 아. 괜히 그러니까 헛물 키지 마라. 어.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예. 그 메시지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염색하러 간 건 아니겠죠. 뭔가 지역구에서 특히 뭐 계양구에 있는 미용실을 직접 찾아갔으니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사무총장을 맡고 있죠. 조정식 사무총장도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 다른 곳 뭐 안동 다 부질없는 생각입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당내에서 아직 그런 검토가 있까 논의되는 건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시스템 공천의 틀이 있습니다. 총선 기획단이 내년 총선에 필요한 컨셉과 방향,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하게 될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뭐 당내에서 논의되거나 검토되거나 뭐 이런 것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자, 지금 뭐 험지 출마라고 험지에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른 많은 그렇죠. 분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요구를 하고 있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데도 왜 험지 출마라는 카드를 계속 이재명 대표한테 던지는 걸까요? 뭐 그 얘기가 비명계에서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친명계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험지 출마 얘기를 하고 있죠. 아마 이런 부분은 국민의힘이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 등장 이래 여러 가지 혁신안이라는 걸 내놓고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는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아마 민주당 쪽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결국 뭐 아직 뭐 성과는 없습니다만은 뭐 친윤계의 불출마나 아니면 뭐 수도권 험지 출마 이런 얘기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데 대해서 저는 일종의 물타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 민주당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자기 목소리를 내서 결국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니까 그렇게 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여기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재명 대표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왜? 본인의 국회의원 배지가 매우 중요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안정적인 그 어떤 국회의원 당선 뭐 이런 걸 원하고 있어서 아마 험지 출마 뭐 더군다나 불출마 뭐 이런 거는 아마 검토 대상에도 들어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잠시 뭐 살펴봤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아직 뭐 재판 중이니까 모르잖아요. 아, 그 지역구 원래 내 건데 라고 달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송영길 전 대표는 재판은 아직 안 받고 있고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뭐 송영길 전 대표가 다시 그 인천 계양으로 가기는 어려울 거고요. 송영길 전 대표가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아마 다른 지역을 선택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동안에 서울시장을 출마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다시 그 계양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고 더군다나 탈당한 상태잖아요. 예.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그걸 탈환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한다면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다른 선택을 하겠죠. 지금 뭐 민주당 주변에서 뭐 신당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아마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역시 우문현답이었습니다. 자, 또 다른 현답 기대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그럴 정도의 용기와 배포도 없다고 보고요. 뭐 설사 이재명 대표가 뭐 그 정도에서 내가 좀 어려운 데 가서 한번 솔선수범하겠다라고 한다 한들 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체제가 갖고 있는 결함 한계 이건 뭐 그대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별 의미도 없고 국민의 기준에서는 그냥 분칠하려고 하는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하다. 그걸 뭐 주장한 분도 그렇고 민주당 내에서 그런 얘기를 뭐 친명 비명 뭐 할 거 없이 한다고 하는데 그게 전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냥 지금 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의 혁신위원회가 막 이렇게 이목을 시선을 집중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한다. 예, 뭐 그런 정도의 정치적 제스처 정도에 불과하다. 실효성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 상황을 바라보는 비명계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뭐 지금 잠시 얘기 들으셨습니다만 비명계는 이제 총선 공천을 앞두고 탈당을 시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동안은 각계 전투를 해왔다면 이제부터는 뭉치자, 우리끼리라도 공동행동 예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결국에는 친명기획단 만들고 비명계로부터 혁신계로부터 의심받을 일만 하고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통합이 되겠습니까? 항상 안전한 곳만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 상황이 질식할 지경이거든요. 저는 담수에 들어왔는데 지금 소금물이 돼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어. 12월까지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시죠. 끝까지 이재명 대표가 안 바뀌면 뭐 정치를 그만두든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새로운 정치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죠. 우선 저는 제 스스로 이제 그 거취에 대해서 고민하고 결정을 내려야 될 그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 달 안에 결판 납니까? 그럴 생각입니다. 네, 한 달 안에 결판 난다고 하신 이상민 의원님. 그 결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제가 그때는 한 20일 남았네요. 그 12월 초까지는 제가 민주당에 남아서 그야말로 그냥 온 정력을 바쳐서 잘못된 거 뜯어고치고 바로 세울 것이냐, 되든 안 되든, 또는 도저히 뭐 그 당에 있을 수가 없고 도저히 안 맞으면 나갈 것이냐, 그 여부를 한 달 이내, 12월 초까지 입장을 밝히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더 늘어봤자 자꾸 뭐 공천을 받느니 안 받느니 마치 뭐 구잡스럽게 좀 저기 뭐 공천 구걸하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장난질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차단시키기 위해서라도 뭐 공천 여부와는 관계없이 당에 남을 것이냐 나갈 것이냐를 결정할 생각입니다. 지금 남아서 뭐 추잡스럽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찌 됐든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그 정도예요. 그 정도입니까? 구차스럽죠. 뭐 공천 뭐 해가지고 무슨 뭐 제가 뭐 그거에 뭐 지금 그 지역에서 5선씩 만들어 주셨는데 국민들이 보실 때는 저를 뽑아주신 그 지지자나 유성 국민들이 보실 때는 당당하게 맞서기를 바라지 뭐 가서 뭐 공천 때문에 수그리고 할 말도 못하고 뭐 이러면 되겠습니까? 과거에 이제 선진당부터 정치를 시작을 하셔서 아니요, 열린우리당. 그다음에 뭐 민주당 이제 쭉 거쳐 오셨잖아요. 이 과정을 쭉 지켜보시면서 지금처럼 힘들었던 적이 있었나요? 그 정치가 너무 저렇게 퇴행을 했고 지금 뭐 정치라고 있을 수가 없죠. 뭐 양당이 정치를 하려고도 안 하고 자기 당의 그 강성 지지자들의 지지만 받아서 최고위원 되고 당대표 되고 대선 후보 되고 여기에만 골몰해 있으니까 쌈 잘하는 사람이 최고죠. 상대하고 무슨 타협한다 어떤 뭐 이렇게 한다 이러면 이제 그거는 수박이든지 사쿠라든지 뭐 이런 비난을 내부에서 받고. 근데 그걸 혼자 하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 지금 이현웅 의원은 이제 같이 갈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 가지고 저 모임이 뭐 어제 오늘이 모임이 아니고요. 오래됐습니다. 몇 개월 됐는데 약간의 그 시기 가지고 좀 생각에 농담의 차이가 있어요. 뭐 좀 말하자면 민주당이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뜯어고치는 노력을 해보고 안 되면 나갑시다라는 의원도 있고 저처럼 뭐 싹이 노랗다. 뭐 결정하려면 빨리빨리 결정하고 자꾸 밀어줄수록 공천구걸하는 것처럼 비춰진다. 조건도 걸 필요도 없다. 만약에 남을 것 같으면 뭐 조건 걸고 없이 끝까지 저 목숨 바쳐 바로 세우는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뭐 유쾌한 결별을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그 말씀을 드린 거죠. 그 차이가 좀씩 있습니다. 지난번에 유쾌한 결별 얘기하셨을 때 이 상황까지 올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예상했죠. 이게 뭐
이게 뭐 한두 번 겪어보고 체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누구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 당이 뜯어 고칠 수 있는 단계인지 예.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단계인지 아니면 도저히 싹시 노란 그 상황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뭐 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얼마 전에 이준석 전 대표 만났잖아요.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 누구 밑에 들어갈 사람 아니다. 누구 이렇게 당을 만들면 본인이 앞장서야 되고 본인이 대표가 돼야 되고 만나는 많은 의원들은 뭐 몇 손을 했건 본인이 당대표가 돼서 앞장서야 될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과연 이준석 대표와 전 대표와 정치를 한다면 뭐 위상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 그거는 뭐 누구는 뭐 밑에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다 앞서고 싶고 자기가 그러고 싶죠. 그러나 이 약자 입장에서 결국은 힘을 발휘하려면 연합을 해야 되고 예. 연합을 하려면 자기가 수리고 들어가야죠. 근데 이준석 대표가 뭐 본인이 뭐 내가 앞장서야 된다 또는 뭐 금태섭 의원이 앞장서야 된다 이렇게 되면 당장 저 민주당 내에 그 비명계라는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갈라치기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하기 어렵다. 딱 우선 비토하지 않습니까? 예, 이현우 의원도 뭐 네 가지가 없다 뭐 이런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모인다는 것이 연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연합하려면 자기가 수그리고 들어가고 자기가 밑에 있고 자기가 이렇게 뒷바라지 하고 그래야지 앞장서서 뭐 하는 것은 예. 별 누구든지 지혜롭지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자, 지금 비명계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사실 아마 이 당에 계속 있기 어렵고 이 당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부분은 아마 혼자 생각하시면 다 똑같이 생각하실 거예요. 저희는 이제 기자로서 수십 년간 그런 걸 봤잖아요. 총선 앞두고는 되게 다 그래요. 예. 그런데 문제는 비명계만 그렇게 생각하느냐? 친명계는요. 그런 비명계들의 그런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을 거예요. 아, 오히려. 그리고 탈당 움직임, 집단화 움직임 이런 것들을 아마 전부 다 이렇게 방해를 할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친명계들도 굉장히 많이 비명계를 신경을 쓸 거라고 저는 봐요. 과거의 예를 보면. 예. 그러면 결국 각계격파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원호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원칙과 상식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저런 모임 과거에 보면 총선 앞두고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성공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 없냐면 상대 쪽에서 그러니까 이른바 그 당의 주류가 그걸 각계격파를 하거든요. 아하. 마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의원, B 의원이 있으면 예. A 의원한테는 뭐 공천을 줄 것처럼 얘기해요. 하고. B 의원한테도 공천을 줄 것처럼 얘기해요. 결국은 둘 다 안 주는데. 아, 그래놓고 이제 A 의원, B 의원이 서로 갈라지도록. 그런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는 공천 받는 줄 알아요. 그런 경우를 이제 저희가 기자로서 워낙 여러 번 관찰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뭐 12월까지 뭐 얘기를 하시는데 예. 12월까지 민주당이 바뀔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관찰자로서 자 결국은 결정인데 결정을 12월 초에 하느냐 12월 말에 하느냐 뭐 그런 결정만 남은 거죠. 근데 그게 그 과거의 사례를 보면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게 결심하고 당을 뛰쳐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거에 좀 빗대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쉽게 이제 말씀을 드려서. 괜찮습니다. 예, 이상민 의원은 자, 난 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민주당에 있는 다른 의원들 거기 있지 말고 짝수 놀았잖아. 이제 표현하신 것처럼. 빨리 나와. 그런데 다른 의원은 잠깐만 기다려봐. 나 지금 공천을 받을 것도 같고 뭐 그런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에 대한 뭐 어떤 얘기나 공감이나. 속마음은 뭐 잘 모르죠. 사람마다 갖고 있는 속마음을 다 뭐 이렇게 이실직고 하는 건 아닐 테니까요. 다만 이제 명분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명분을 더 쌓아야 된다. 민주당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했으나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이런 분위기가 당원들이든 또 지지자들로부터 어느 정도 좀 추인이 될 정도. 예. 근데 저는 뭐 지금 우리 최 국장님 말씀하셨다나 그거 하고 저 하면 하세월이고 잘못하면 휘말려버립니다. 말하자면 공천 구걸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을 끊어버리려면 빨리 하루라도 빨리 결정을 해서 결단을 가부간에 남을 거면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예. 뭐 나갈 것 같으면 확실하게 끊고 뭐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 자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이죠.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예고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오늘 어떤 결정이 예고돼 있어요? 예, 법원이 오늘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 또 백현동 의혹 재판과 병합할지 이 부분을 놓고 심리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대표 측은 병합을 또 검찰은 반대를 주장하는데 이 재판이 합쳐질 수 있느냐의 여부가 내년 총선 판도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위증교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혐의 소명이 단순해서 금방 1심 판결이 내려질 여지가 큰 반면에 대장동이나 백현동 건은 그렇지 않기 때문인데 이 위증교사 사건 관련인인 김병량 전 성남시장 관계인이죠. 김 씨는 병합을 하지 말아달라 이런 의견서를 내기도 한 상태라고 합니다. 자, 먼저 신주 의원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전 모르겠는데 상식적이라면요, 이거는 별도 재판으로 단독 재판부로 보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저 위증교사 사건이요, 피고인이 이재명 대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김진성 씨라고요. 이재명 대표의 요구를 받고 법정에서 그렇죠. 위증한 그 분이 있어요. 김진성 씨. 근데 김진성 씨가 이거 병합하지 말아달라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아하.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김진성 씨의 경우에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다 자신의 혐의를 인정을 했거든요. 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일반적인 심리는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나 죄 지은 거 빨리 벌 받을 거 벌 받고 새 출발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2, 3년 기다리고 싶지는 않죠. 예, 근데 이것 때문에 이거를 지금 대장동, 위례신호시, 성남 FC 그 네 번째 사건으로 백현동이 붙었는데 그 순차적으로 해갖고 다섯 번째 사건으로 이걸 붙여버리면요. 이 1심 판결 나는 데만저 3년 이상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김진성 씨의 인권은 도대체 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만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조금 약간의 상식만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지금 한 달째 질질 끌면서 뭐 이렇게 한다? 이것도 이상하고요. 설령 오늘 상식적인 결론이 나서 위증교사를 병합하지 않고 별도 재판부에 단독 재판부에 보낸다 할지라도 이거 많은 그 법조인들의 얘기로는 한 두세 번, 왜냐하면 스모킹과 워낙 확실한 물증이 있으니까 한 두세 번 재판하고 바로 이제 선고하면 될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선거법 사건도 지금 말이죠. 그 강행 규정을 위반하고 1심조차 지금 13개월이 넘었는데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증교사 사건이 병합되지 않고 딴 단독 재판부에 간다 해서 이게 신속하게 나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이제 법률 전문가 아닌 상식으로 말씀하신다는데 제가 법률 전문가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말 말도 안 돼요. 재판 심리 중에 각개의 사건마다 심리가 해서 재판하기에 이를 정도로 숙성됐으면 그거 결론 내는 겁니다. 그거를 뭐 이거 붙이고 저거 붙이고 해서 늘어지게 하면 아니 그게 재판입니까? 그러면 재판은 막 2, 3년 전에 아니 범죄 행위는 2, 3년 전에 했는데 그에 대한 제재는 2, 3년 후에 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죄의식도 없어요. 책임의식도 없고 국민들도 그걸 바라보는 일반 시민들도 그런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했나? 이게 뭐에 대한 재판이지? 아리송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저거는 병합 심리를 할 것인가 여부를 재판부가 심리를 열어서 구두변론을 하겠다는 것부터 난 저희가 볼 땐 납득이 안 돼요. 저건 일반 시민들의 경우라면 서류로 그냥 단박에 결정해버립니다. 그리고 아니 봐서 판사가 재판 판결을 내릴 정도에 숙성됐으면 그거를 합치면 안 되죠. 그걸 합치겠다면 재판이라는 건 적정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 목표도 있지만 신속하게 해야 되는 목표도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미 그 중앙지법에서 저 사건을 형사합의 33부로 배당을 했어요. 이미 대장동 재판을 맡고 있는 33부로 배당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보건대 한 60% 정도는 메시지가 병합하라는 메시지로 저는 받아들여져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원래 이게 단독 사건 재판부로 가야 되는데 그거를 재정합의라는 걸 거쳐서 굳이 대장동 재판부로 배당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중앙지법 이 배당권자의 생각은 병합하라는 걸로 이미 그 메시지가 저는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이걸 병합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그 김진성 씨 위증의 당사자
그 헌법에 보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관한 또 다른 법률적 그 논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병합을 할 경우에. 예. 알겠습니다. 너무 몰상식한 그 사법부 사법 재판까지도 몰상식한 행태가 자꾸 벌어지니까 참 걱정됩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찰 수사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 많습니다만 또 한 사람이 있죠. 바로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 송영길 전 대표입니다. 하지만 혐의를 인정하기보다는 검찰 탓을 해왔습니다. 이번엔 한동훈 장관을 향했고요.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의 원색적 비난이 오히려 86세대에 대한 거부감을 자초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3면 기사입니다. 자, 86들이 의원 장관할 땐 세대교체라고 주장했으면서 이제 남이 하면 건방진 놈이라는 욕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86운동권 정치가 도덕적 오만에 빠져 있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송영길 전 대표 86의 맏형격이었죠. 국회의원도 했고 광역시장도 했고 당대표까지 했습니다. 정말 대통령 빼고는 다 했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가장 해서는 안 될 돈봉투 돌리다가 지금 적발이 된 혐의로, 아직까지는 혐의라고 하겠습니다. 혐의죠. 혐의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작 본인이 젊었을 때는 늙었다고 다른 사람들 비하하더니 나이 드니까 50대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어리다고 비하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상황,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좀 마음이 좀 급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게 본인의 출판 기념회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이고, 예. 그 문제를 또 본인의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런 걸 보면 저는 처음에 사실은 저걸 보고 혹시 술을 먹었나?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저는 욕설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예. 뭐 나이의 문제를 떠나서 현직 장관에 대해서 본인이 막 이런 욕설을 공개석상에서 했다는 얘기는 저게 정상적으로는 저는 그 판단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될 때 흔히 술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저는 그런 의심을 지금도 지울 수가 없고 저거는 결국 이제 저런 86세대 운동권 출신들의 저런 태도들 때문에 사실은 86 청산론이 2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안 되고 있죠. 또 공천받으면 또 당선되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저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내로남불, 독선, 위선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유권자들한테 나오는 것인데 사실 유권자들이 계속 선택을 한다면 의견을 달리하더라도 다른 유권자들이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번 내년 총선만큼은 좀 유권자들이 깨어있는 상태로 제대로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러자 한동훈 장관도 지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이런 비판에 대해서 날을 세웠습니다.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분이 저는 이 저질 같지 않은 술자리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분이야말로 5.18 NHK 룸사롱에서 여성에게 폭력한 걸로 알려진 분 아닙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남들도 다 그런 줄 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86 의원들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 송영길, 우상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청래. 근데 지금 이분들이 과거에는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죠. 그런데 그분들이 다 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어찌됐든 그 과실은 거의 다 그분들이 다 따먹어 왔어요. 근데 아직도 86 강조하면서 아직도 도덕적 우월성을 강조하냐. 어떻게 보십니까?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인 언행이라고 봅니다. 저 송영길 전 대표, 우상호 의원이 저하고 대학 동기예요. 예. 그런데 저는 이 86세대가요. 이렇게 봅니다. 민주화의 훈장도 달았고요. 산업화의 단물도 맛본, 민주화의 훈장도 달고 산업화의 단물도 맛본 1948년 대한민국의 공식 출범 이래 가장 혜택받은 세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혜택받은 세대다. 요즘 젊은이들 취업난 이러는데 저희 때는요. 이른바 86, 87, 88 3조 호황, 단군 이래 최대 호황. 그래갖고
그 과 사무실에 가면요 대기업 입사 원서가 이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정말. 그럴 때도 있었었죠. 정말 그러니까 저 송영길 우상호는 학생운동 한 거 갖고 저 국회의원 배지 달고 민주화의 훈장 단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 세대가 이 산업화의 단물도 가장 그걸 향유한 그런 세대인데 어느덧 저렇게 돼버렸어요. 이제 나이 60이 되면서 저렇게 돼버렸는데 저는 저 86 운동권 카르텔이야말로 지금 대한민국의 슈퍼갑 그 기득권 카르텔이다. 대한민국의 슈퍼갑 기득권 카르텔이 돼버리고 있고 한동훈 장관이 50이잖아요. 그 송영길 전 대표 60인데 야 본인이 50일 때 저런 얘기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한동훈보다 한 100배 이상으로 자신에게 그렇게 뭐 한 사람 치받았을 겁니다. 예. 자, 어찌됐든 지금 뭐 송영길 전 대표까지 사실 이분들이 그냥 비판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수사 대상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조국 그리고 송영길 그리고 추미애. 자, 이런 인물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조국 전 장관도 이번 총선 앞두고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계속. 자, 이 발언 또 들어보시죠. 출마 안 하십니까? 현행 법 체계 내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소명과 해명이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나. 자, 저 얘기예요.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 그게 뭐가 있을까? 정치? 출마? 지역? 지역은 아니겠지. 그러면은 뭐 당 하나 만들어서 또 무슨 조국 신당 비례대표로? 자, 이런 얘기 나왔어요. 자, 본인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총선 출마 가능성이 가장 점쳐졌었는데 이 총선 출마가 과연 그렇다면 개인의 명예 회복을 하는 자리라는 거냐 이런 비판들까지 나오게 되니까 직접 추가 입장을 낸 건데요. 이 조국 전 장관은 명예 회복이란 표현은 저와 제 가족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조국 사태의 뒷면은 윤석열 검난이다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조국의 고통은 윤석열의 희열이었고 조국의 치욕이 윤석열의 영광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한검국을 만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뺏긴 대한민국의 명예 역시 회복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한 건데 본인의 재판이 윤석열 정권의 보복 수사에 따른 것이었다 이런 점도 강조하려는 걸로 풀이가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 민주진보 진영 총선 승리와 또 정권 교체까지 이르는 것이 본인에게도 가장 큰 명예 회복이 될 거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본인이 역할을 하겠다. 이런 점을 좀 강조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뭐 총선 출마 안 한다 이런 얘기도 아니네요. 예, 구체적으로 그 방식에 대해서는 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지만요. 뭐 지금 갖가지 설이 나오는 와중에서 공개적인 부인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움직임은 그래요. 그러니까 출판 기념회 한다고 하죠. 정치 출마할 사람들의 가장 시작이 출판 기념회잖아요. 선거 자금도 막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합니다. 그래야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요. 이런 행보가 과연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자, 총선을 앞두고 조국 전 장관의 공개 행보가 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3면 기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또 추미애 전 장관 사진이 보이네요. 설마 했는데 현실이 된 조추송 리스크. 설마 나오겠어 했습니다. 재판 앞두고 있고 재판 받고 있고 수사 받고 있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누가 키웠어 이러면서 비판받았는데 당에 많은 손해 끼쳤다고 비판받았는데 설마 나오겠어 했는데 아니래요. 송영길 전 대표예요. 얘기 나왔잖아요. 또 재판 중에도 총선판 기우 때는 조국 전 장관 행보 이 조선일보의 사설 논설 내용입니다. 기웃거리는 게 지금 오히려 수도권에도 반감만 키우고 중도층에 반감만 키우고 있다. 과연 누가 좋아하겠느냐. 민주당에서도 부담스러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에서 부담스러워한다. 이 부분 분석을 좀 해주시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 뭐 여러 사람 꼽을 수 있는데 아마 그 첫 번째 정도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전에 있었던 사태가 바로 조국 사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건별로 정리를 하면 사람으로 정리를 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결국 조국 사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국 사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여론은 당시에 2019년 당시에 보면 이미 여론조사로 뭐 다 저는 결판이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들의 판단이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조국의 강을 넘었다 싶었는데 다시 조국의 늪으로 빠져가는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신당을 만든다고 할 경우에 자 이렇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천을 하자니 뭐 좀 이 조국 사태가 또 염두에 오르고 예. 그다음에 공천을 안 하자니 또 조국 수호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민주당 내에 많이 있고 이런 이제 약간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마 여러 가지의 고민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에서 조국 전 장관 보고 지역구 출마는 좀 웬만하면 하지 총선 출마를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하는데 조 전 장관은 지금 저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아마 민주당과 지금 물밑 대화를 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출마 뜻을 접지 않고 있으면 아마 결국 그 양쪽 다 피해를 적게 하는 방향. 결국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 의견으로는 예? 4년 전에 비례전문정당 아마 그런 쪽으로 열린민주당 사례 그때 세석 얻었거든요. 예. 아마 그런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조국 전 장관이 총선 출마 계획을 세우지 않을까. 물론 개인적인 관측입니다만은 최강욱 의원 같은 분 또 나올 수 있는 그렇게 거네요. 나오는 거라고 봐야죠. 제가 요거까지 같이 지금 위성정당 만든다고 했거든요.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점치고 있어요. 뭐 지역으로 가는 것보다는 얼마 전에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위성정당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빨리 하셨고. 선거법 고치라. 예. 개정하라고 했는데 두 당이 전혀 꼼짝 안 하고 있어요. 예. 그 속마음은 제가 보기에 짐작컨대 별로 선거법 개정의 뜻이 없구나. 그냥 위성정당의 단물을 빨아먹으려고 다들 생각하고 있구나. 각자. 뭐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나올 경우에 신당을 만들어서 나오면 소위 그 위성정당 그걸 목표로 아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는 결코 싫은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강성 지지자들 조국 열렬 지지자들은 당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표 얻어서 비례대표 몇 명 확보할 거거든요. 어차피 민주당과 나중에 합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뭐 전체적으로 볼 땐 더불어민주당의 우호 세력까지 따지면 지금 뭐 200석 운운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조국 교수나 또는 추미애, 송영길 뭐 이런 분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내심 꺼려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꼭 그런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겉으로는 그렇죠.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점잖은 티 내고 중도층을 잡기 위해서 표 안 내지만 그냥 이분들이 이제 강성 지지자들 하면서 비례 의석을 확보하려고 하지 않을까. 어차피 1번 아니면 1-1번 표라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민주당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조국 지지하시는 분들까지 우리가 민주당은 그렇죠. 우리랑은 관계 없다니까요. 이렇게 하면서.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지금 조추송 리스크만 있는 게 아니라 이른바 박정천 리스크도 있습니다. 호남의 올드보이 세븐, 박지원, 그다음에 정동영, 천정배, 이런 분들이 지금 다 출사표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역구를 다 호남으로 해서 내년에 마지막 그 영혼을 불태우겠다 이러고들 계시는데, 그러니까 보면요, 역대 총선에서 보면 이 공천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가 거의 총선 경쟁력을 결정하고 그것이 결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는데,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뭐였죠? 하나는 혁신이고요. 하나는 화합입니다. 그러니까 이 혁신과 화합. 근데 지금 저렇게 되면 조추송에다가 이제 박정천까지 이제 겹치게 되면은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개딸 공천과 더불어서 혁신이라는 점에서는 절대 열세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예, 지금 두 가지 강조하셨습니다.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키워드 혁신, 화합. 혁신이라는 게 뭡니까? 공천 과정에서 국민들이 야, 저런 사람을 떠들이고 이런 인물을 그러면서 뭔가를 해내는 거예요. 근데 화합은 뭘까요? 그렇게 해서 진 사람이 나중에 무소속 출마하면서 뭐 군말 나오고 그러지 않고 깔끔하게 그분의 손을 들어준다는 것. 이 두 개가 있으면 그 당이 이긴다. 자, 또 다른 당 얘기해 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혁신 얘기는 먼저 시작했어요. 이게 화합으로 갈지를 지금부터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3일이었죠. 국민의힘 인유한 혁신위원장
영남 중진들 그리고 친윤계 향해서 뭐 불출마하세요, 험지 출마하세요 계속 촉구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답이 없어요. 답이. 열흘이 지났지만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자, 미지근한 게 아니에요. 에이, 그건 그분 얘기고. 오선 주호영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중진 의원님들 뭐 불출마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출마를 결단하라 이런 권고 차원의 메시지가 나왔는데 아니 뭐 권고니까 뭐 사람에 따라서 뭐 권고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안 들이는 사람도 있겠지. 권고는 권고일 뿐이다. 그걸 뭐 굳이 나보고 내가 꼭 해야 될 이유는 없다. 자,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 분위기 어때요 지금? 예, 이 겉으로는 좀 표정 관리 중이긴 한데 속내는 복잡해 보입니다. 이 옮기고 싶은 생각이 적은데, 그러니까 지역구로 이동하고 싶은 생각은 적은데 이제 섣불리 미리 이에 대한 찬반 입장, 예를 들어 가부 하겠다 말겠다 이런 입장을 냈다가는 지도부 혁신에 제동을 건 주동자로 좀 낙인이 찍힐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과 물론 용산에도 밑보일 수 있어서 공천 자체에 좀 악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까지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는 자제를 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비공식적으로 지역 활동들을 통해서 두루 이제 지역민들에게는 그 본인의 입장 표명 등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재명 대표 미용실 가서 염색하듯이 말은 안 해요. 하지만 지역구를 열심히 챙긴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말을 안 하는 이유, 아까도 최지원 기자가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인유한 위원장 얘기가 아니라 뒤에 누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 말라는데 인유한 위원장이 앞장서서 저렇게 불출마 얘기를 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말을 계속 안 하니까 인유한 위원장이 한마디 더 했습니다. 매를 들 거요, 매를. 오늘자 서울신문 3면입니다. 인유한 위원장, 말을 듣지 않으면 매도 들 수 있다. 회초리던데요. 기대해도 좋을 정도로 압박 강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매를 들겠다. 야, 아플 것 같은데요. 매 들면 어떻게 보십니까? 매를 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주호영 의원 뭐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분이 있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 의원이신데 저 말씀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에서 정치를 시작했으니까 대구에서 끝내겠다. 5선을 하셨잖아요. 대구에서. 근데 서울 강남에 연속적으로 3번 공천 주는 거 보셨습니까? 없죠. 이 보수당 내에서는 없어요. 이게 벌써 수십 년, 지금 한 20, 30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남 3선 의원을 허용을 안 합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한 의원들 서울 강남에 공천 안 줍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관행 룰로 정책이 됐어요. 이 당에요. 근데 국민의힘에 그런데 왜 영남은 예외가 돼야 되죠?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강남에서 정치 시작해서 강남에서 끝나겠다. 이런 것도 다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이 그야말로 혁신이 실종하고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렇게 갈 경우에는 저는 뭐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기존에 이제 그 우세 지역에서 영남이나 이런 데서 공천을 못 받아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적이 있어요. 주호영 의원도 그런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 지역 유권자들이 볼 때, 유권자들이 볼 때 이게 좀 부당한 공천 배제였다, 부당한 공천 탈락이었다. 이럴 경우에는 그 동정표가 몰라서 무소속이라도 당선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혁신의 흐름에 역행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지역구 민심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그때 무소속 당선될 때의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 비판 때문에. 매를 들 거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매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이 매가 있어야지 그 효과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매를 든다고 했을 때 그 매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본인들이 이제 선택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현재로서 매라고 한다면 이제 저는 뭐 인유한 위원장 그 배후가 윤석열 대통령이다 뭐 이렇게 의심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지만 윤 대통령의 대통령실에서 전면에 나서서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그렇게 좀 숨죽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제 말을 안 듣고 있는 거죠. 저 상황이 되면 인유한 혁신위원회는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그래도 제법 국민적인 또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 꽤 그 관심을 받고 있어요. 예. 이게 곧 어찌 보면 동력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느 인터뷰를 보니까 인유한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 이번 주는 뭐 수학 능력 시험이 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정치로 좀 복잡하게 안 하고 다음 주부터는 보다 더 확실하게 본인이 요구를 할 것이다. 수능 끝나면 별일이 다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그건 결국 여론을 동력 삼아서 압박을 하겠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예. 그러면 이제 이 여론이 저런 이 불출마 압박이 들어간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대단한 그 어떤 우위력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만큼 인유한 혁신위원회의 지금 방향이나 어떤 조치들이 국민적 지지를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 대단히 중요한 요소죠. 제가 볼 때는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매를 든다고 하지만 뭐 매를 들 권한이 있나요? 그 공천은 공관위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고 설사 만약에 이제 공천에서 배제한다 뭐 이런 당의 입장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마 지역에서는 탄탄한 지역 기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해당 의원들이 그러면 이제 반발하고 아마 무소속이라도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사실 이제 국민의힘이 가뜩이나 지금 그런 상황에 또 이준석 당밖에 당을 뭐 신당을 하겠다 이런 움직임까지 하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인유한 위원장이 그냥 권고 정도 하는 걸로 좀 멈춰야지 너무 막 이렇게 나가면 저게 혁신의 뭐 가늠자는 아닌데 제가 보기엔 좀 그렇게 성공할 것 같지 않습니다. 자, 지역구 의원들이기 때문에 탄탄한 지지 기반으로 결국 무소속으로 출마하다. 그렇게 해서 또 된 사람도 있어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2번이나 무소속 출마해서 또 되고 지역 기반이 튼튼한 의원들은 그렇습니다. 특정 의원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대통령 측근 가운데 바로 이분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장제원 의원입니다. 장제원 의원 압박한다고 하죠. 본인은 지역 기반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줍니다. 지난 11일 토요일 경남 함양에서 아주 대대적인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6면입니다. 자, 장제원 의원이 저렇게 쭉 있죠. 관광버스가요 무려 92대가 동원이 됐습니다. 92대. 동원이란 말 표현 쓰긴 좀 그렇습니다만 이게 선거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관광버스 92대가 모이는 행사 4,200명이 저렇게 한꺼번에 모이는 행사 15주년 기념식이라고 써 있는데 험지 출마 압박받고 있는데 본인은 저렇게 많은 지지자들에 둘러싸여서 존재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SNS에 글을 올렸어요. 장 의원이 직접. 여원산악회 창립 15주년 기념식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고 왔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버스 92대, 4,200명. 물론 회원이라고 합니다만. 자, 먼저 최지원 기자. 야, 이게 지금 어떤 행사를 올린 겁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원산악회라고요. 장제원 의원의 외곽 조직이거든요. 여의도에서 으뜸이 되라 이런 뜻으로 여원이라고 붙였다고 하는데 이 여원산악회가 경남 함양에서 열린 15주년 기념식에 이 장제원 의원이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함양체육관에 버스 92대 무려 그러니까 4,200여 명의 회원이 모두 운집을 했다고 하는데요. 장 의원은 지난 15년 동안 코로나19 사태 때를 빼고 매달 둘째 주 토요일 산행을 진행하면서 친목을 다져왔던 연례 행사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하는데 이제 일각에서는 영남 용퇴론 또 친윤 험지 출마론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장 의원 스스로 지역구에서 세과시에 나선 것이 아니냐 지금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여원산악회라는 곳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 의원이 18대 총선에 출마할 때인 2008년도에 출범을 했는데요. 장 의원이 특히 좀 수세에 정치적으로 몰리거나 당이 좀 어수선할 국면에 직면했을 때 이 산악회 활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그랬었죠. 자신의 존재감을 더 과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윤핵관은 편한 곳 말고 험지 출마해라라고 하니까 보란 듯이 일단 버스가 92대거든요. 대전이 지역구시니까 지역에서 버스 92대 행사 쉽지 않잖아요. 쉬운 게 아니라 저 정치인으로서는 괜히 부럽네요. 그렇게 92대를 할 여력이 없고 뭐 5대에서 뭐 10대 이 사이도 굉장히 끌어모아야 이 바쁜 세상에 누가 사실은 저런 정치인 모임에 가겠습니까? 근데 저렇게 뭐 90몇 대를 한 거 보면 굉장히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입니까? 이야. 자, 저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고 싶었던
신 의원님 얘기가 네.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노골적인 얘기는 아닌데 저 장제원 의원도 이렇게 지금 뭐 불출마 내지는 뭐 수도권 험지 출마 이런 압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장제원 의원이 사실 초중고는 다 서울에서 나왔습니다. 여의도. 여의도에서 거주하고 그래서 뭐 여의도 쪽에 혹시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루머도 한때 뭐 여의도 선거에서 떠돌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강하게 표시하는 거죠. 나는 서울 아니다. 나는 거기에 응할 생각이 없어 하는 점을 저렇게 강력하게 표시하는 건데 일종의 세과시로도 비춰지잖아요, 저게. 예, 물론 이제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꽤 있고 또 이제 그런데 저 조직 동원력 플러스 자발적 뭐 운집 이런 것들이 결합된 작품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저건 왜 그러냐? 지금 뭐 국회의원 선거구 가면요. 유권자가 많아야 뭐 한 20만 명, 뭐 15만 명, 20만 명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4,200명을 데리고 갔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당신들이 나 공천 안 줘도 나 또 무소속으로 당선될 수 있어. 그러니까 괜히 공천 안 줘가지고 나를 무소속 당선시키는 그런 결과를 빚지 말고 예? 이 정도 얘기할 때 그냥 공천 주는 게 어떻냐.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정치 문법으로는 그렇게. 그런데요, 이게 무소속,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라면 무소속 나와서 될 수 있어요. 막 계속 얘기하면 윤상현 의원은 지금 이 정권의 핵심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이렇게 그 무소속 출마가 부담이 안 되는 시기에 나와요. 근데 장제원 의원이 무소속 출마한다? 이건 윤한테 반기를 드는 걸로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쉬울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저 장제원 의원 그 지금 3선 의원 아닙니까? 정치 인생 중간에 한번 또 4년을 쉬었었고요. 예. 정치 일생 최대의 기로에 섰다. 최대의 기로에 섰다. 그래서 이 부산 4선이 되는 길로 갈 것인지 또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모습을 보일 것인지 그런 이제 정치 일생 최대의 기로에 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당 의원은 죄송합니다. 여당 의원은 이 총선 출마 말고도 길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치인으로서 더 클 수 있는. 네. 뭐 그런 길은 선택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장제원 의원이라면 그런 것도 많이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일부에서 뭐 부산시장 출마도 있고 네. 아니면은 뭐 총리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장관이라든가. 자, 아니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지 작업이 좀 덜 됐다 이렇게 보이고요. 여권 전체 입장에서 보면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를 요구하려면 불출마 내지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하려면 플랜 B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플랜 B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과 좀 대화, 소통이 좀 덜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예. 지금 저 행동은 이제 아마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희들의 경험을 보면 당연히 도전이죠. 딴 사람도 아니고 친윤계에서 가장 그 앞장선 권력을 휘두르던 장제원 의원이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앞두고 굉장히 어려워서 고육지책의 뭐 한두 가지 정도를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통해서 꺼냈다. 근데 그걸 친윤계의 그 선두주자인 장제원 의원이 자 보란 듯이 그걸 무시한다라고 하는 건 도전이죠. 이런 도전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은 또 꺼낼 수 있는 카드가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물밑에서 장제원 의원과 어떤 그 최고 권력 간의 그런 여러 가지의 그 아마 작업들 뭐 이런 것들이 저는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저희들의 경험으로 보면. 자, 근데 한 가지 뭐 제가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아닙니다만 좀 대변을 하자면 저 행사가 산악 행사가요. 뭐 어제 오늘 모여서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건 이미 한 달 전, 2달 전부터 뭐 버스 92대 모으는 행사면요. 한 달 전, 2달 전에 계획이 됐었던 거고 하필이면 또 창립 15주년 기념식이 또 그때 열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뭐 산악회에서 하는 건 행사지. 이걸 내가 뭐 윤여한한테 반기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전혀 아닙니다. 왜요? 전혀 아니에요. 저런 산악회는요. 그냥 의원의 그 산악회 그 지역구마다 다 산악회가 있어요. 그래서 회장은 뭐 일반인이 맞는데 명예회장을 꼭 정치인이 맡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상 저 산악회 오너는 명예회장입니다. 명예회장의 정무적 판단으로 이번에는 좀 쉬자, 굶자.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좀 짧게 합시다 하면 얼마든지 줄일 수도 있었다. 짧게가 아니고 이번에 이제 건너뛰자. 지금 시기가 민감한데 이렇게 우리가 대규모로 가갖고 뭐 하면은 지금 우리 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산을 치받는 듯한 이런 모습 아니냐. 그거는 정무적으로 나한테 너무나 부담이 된다. 그런 판단이 있으면 이번엔 건너뛰자.
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15주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도 했다는 건.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 그 산악회가 과거에 그 이제 행사를 했던 걸 보면 대략 뭐 3,000명 뭐 이 정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4,200명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뜻이죠. 예. 그만큼 도전이다는 표현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만약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 입장이라면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거? 그런 생각하죠. 저기 이제 보좌관이 있다. 예. 근데 보좌관이 또 어쨌든 막 몇천 명을 모아서 했다. 내가 지금 있는데 지금 이거 봐라. 갑자기 사람들 모으고 다녀? 유혹감을 느끼죠. 아니 그러니까 알게물이 그렇다고 뭐 그거 가지고 트집 잡을 수는 없지만. 어라 이거 뭐예요? 어라 이게 뭐지? 그리고 지금 혁신한다고 인요한 위원장이 지금 이것저것 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면으로 지금 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있든 없든 어쨌든 당에도 지금 대차게 지금 맞서는 입장이에요. 저거는 그리고 저건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도 저건 제가 볼 땐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굉장히 좀 드세게 보입니다. 정치인으로도 별로 득점 포인트가 아니라고 생각돼요. 알겠습니다. 자, 당은 이렇게 어수선한데 또 연일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자 한겨레 신문 6면 보시겠습니다. 자, 천하용인 만난 이준석 국민의힘 의원 5, 6명이 신당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관심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 사진 보니까 이른바 저 측근들 사진인 것 같아요. 최재훈 기자. 네, 이른바 천하용인으로 불리죠. 이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 이 네 사람과 이준석 전 대표가 자리를 가졌다. 이런 모습이 지금 SNS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이준석 신당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다섯 사람이 신당을 통해 뭉칠 수 있다. 이런 일종의 시그널을 준 것은 아니냐. 이런 해석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죠. 여기 이 모임에 합류했었던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이 전 대표가 창당을 하게 되면 수도권 정당으로 가되 영남 선거를 치르게 되면 30여 곳 지역구의 후보를 다 내겠다고 말했다. 이런 얘기도 전했는데 영남 출마 요구가 있다면 피하지 않겠다면서 이 천하용인 네 사람이 합류하게 되면 영남 출마도 고려해봐라. 이렇게 또 이 전 대표가 얘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표는 또 영남권 현역 의원 일부가 신당 출연에 관심을 보이면서 연락해왔다. 말씀하셨던 7, 8명의 의원들이 연락을 해왔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 천하람 위원장은 가능하다면 내부에서 좀 매듭을 풀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그 매듭을 푸는 게 중요하다. 이런 여지도 아직까지 남겨놨습니다. 글쎄요. 대통령이 풀 매듭이 있다. 어찌됐든 이준석 전 대표의 창당 움직임에 다 이 당내에서 조금 글쎄 가능할까 이런 소리가 있는데 딱 목소리를 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 왜? 대구에 출마할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이 전 대표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구에서 이준석, 유승민 바람 글쎄 전혀 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구에서 이준석, 유승민 바람은 전혀 불지 않을 거다. 비례대표 정당에 용인하는 게 더 맞지 않겠느냐, 올인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대구 올 생각하지 마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빈수레가 요란하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결국은 이 정치인 아까 그 천하람 그 위원장 말이죠. 뭐 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다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길게 얘기한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정치인들 화법 보면요. 쫙 얘기해놓고 다만 하고 마지막에 좀 짧게 얘기하는 부분. 윤석열 대통령 언급했고. 네, 요 부분이 진짜 본심이라고 보면 돼요. 대충 이제 대략 정치인대로 화법이 그런데 그러니까 천하람 저 위원장만 하더라도 뭔가 이제 당내에서 극적인 화해와 자기들의 입지 확보 이렇게 되면 저거 안 할 수도 있다. 그럼 앞에 장황하게 얘기한 건 뭐냐? 그걸 얻기 위한 하나의 그 지렛대로서 레버리지로서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까지 그 요새 거의 뭐 하루가 멀다. 아니 하루에도 몇 번씩
이준석 전 대표가 여기저기 언론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신당 띄우기인데 이 내용 자체가요 일관성도 없고 등장 인물도 그때그때 다르고 그래서 제가 딱 봐갖고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저기에 딱 뭔가를 합류를 해주면 그건 좀 그림이 될 텐데 나머지는 그림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하실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요란하다가 저 칠자성어에 태산명동 서일필이란 말이 있어요. 태산이 뭐 들썩거리고 뭐가 나올 것 같은데 나중에 쥐 한 마리 나오고 끝났다라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바로 계신데. 신 의원님이 갈 마음이 없다고 그러셨는데요. 아니 뭐 가구자식을 별로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고 지난번 식사 자리는 그냥 일상적인 정치인들 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얘기도 들어보고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당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것이 아니었고 또 제가 제안했고 제가 국민의힘에서 지지구 복론이 나와서 젊은 사람이니만큼 저 신당을 하는데 혼자 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연합해라. 뭐 이런 취지로 제가 뭐 어쩌면 나이가 한참 위니까 뭐 이런 정도 충원하는 의미에서 한 것인데 뭐 나도 가겠다. 나도. 아니 뭐 제가 그래도 저 명색이 그래도 우선인데 저 어디 가서 뭐 기웃거릴 입장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도 식사를 같이 했대요. 지난 5일이라고 하죠. 맞아요. 5일이라고 해서 어떤 기사를 봤더니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준석 전 대표가 하겠다는 게 지금 뭔지가 불분명하다고 얘기를 해요. 정리가 안 돼 있더라. 여기서 저 사람 여기서는 이 소리하고 저기서는 저 소리하고 정리가 안 돼 있더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분명한 거는 국민의힘에 뭔가 복수하겠다는 복수정당의 성격으로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지금도 정리가 안 돼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져요. 그러니까 본인이 뭘 하겠다는 것부터 정리하고 출마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 참석자들이 다 각자 명분이 있거든요. 특히나 천하람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수 정권에서 보수 정당에서 순천 호남에 도전을 하겠다라는 걸 명분으로 내세워서 지금 몇 년째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이기인 의원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다 이제 청년 정치를 하겠다, 무슨 정치를 하겠다. 나름의 각자가 이제 몇 년 동안 쌓아 올려왔던 그 정치 명분이 있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영남 출마를 도전해 보세요. 이런 제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자신 각각의 이제 도전 의지나 이제 명분 자체를 좀 떨어뜨리는 제안이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아마 그 모임 내부에서도 조금 이제 공감대 형성은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저런 천하람 위원장의 이제 내부에서 해결해야 한다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 장애 신경전이 요즘 점점점 불거지고 있어요. 노소영 관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남의 가정을 깨면 벌 받아야 된다. 남의 가정을 깼다? 누가 깼을까요? 누구를 염두에 둔 걸까요? 자, 이러자 그 남의 가정 깼다고 주장하는 그분 대신 최태원 전 회장 측에서 한마디를 합니다. 침묵을 깨고 이거 다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겁니다. 라면서 장외에서 공개 비판에 나섰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부산 엑스포 민간 유치위원장 자격으로 유럽에 체류 중인 최태원 SK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이혼 소송 관련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입장문엔 개인사 문제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사과와 함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언론 인터뷰를 반박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습니다. 최 회장은 노 관장이 일부 언론을 통해 남의 가정을 깬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의식한 듯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훨씬 이전에 완전히 파탄이 나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9일 항소심 준비기일에 출석한 노 관장은 가정의 가치를 강조했지만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최 회장 측은 1심서 이혼 판결이 이뤄진 상황이라며 남은 재산분할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 일방적인 자신의 입장을 언론에 이야기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당황스럽다고 했습니다.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 기일은 내년 1월 11일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자, 이 점이 궁금해요. 노소영 관장이 그동안 침묵했었잖아요. 이혼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말을 아꼈는데 지금 최근에 남의 가정을 깼어. 남의 가정을. 이 말은 누구를
겨냥한 걸까요? 사실상 현재 최태원 회장의 돈거인을 겨냥한 것으로 그렇게 언론들이 많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그 발언 내용이 남의 가정을 깬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었지만 예. 가정이 있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아이를 낳고 부인 행세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거인을 겨냥한 발언으로 봐야겠고요. 실제로 노소영 관장 같은 경우에는 이 돈거인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도 이미 해서 그 재판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른바 위자료 소송이 30억짜리. 그렇습니다. 예. 보통 30억 안 나오잖아요. 일반인들 위자료 소송에서는 많아야 5천만 원인데 아주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천만 원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많이 인정되는 금액일 거고요. 네. 제가 본 사건은 거의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 그렇죠. 인정됐던 적이 위자료라는 많았습니다. 게. 그래서 30억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큰 금액이긴 한데 이 재판이 어떻게 또 흘러갈지 그리고 만약에 그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나오게 된다면 그 금액이 얼마가 책정이 될지 이런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자 그 동거녀는 침묵을 해요. 근데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최태원 회장이 입장문을 냈어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이제 최태원 회장 측에서 노소영 관장이 누군가가 남의 가정을 깼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 누군가가 동거인이라고 지금 추정이 되는 것이고, 근데 최태원 회장은 뭐라고 그랬냐면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는 그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훨씬 이전에 이미 파탄이 나 있었다. 동거인이 가정을 깬 게 아니라 이미 깨진 가정이었고 사실상 남남처럼 살아온 지 오래였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거를 잘 아는 노소영 관장이 재산분할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최태원 회장 그 변호인도 그 세간의 증오를 유도하려는 행위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혼 소송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성 입장에서는 아니 남의 가정을 깬 저 여성 때문이야라고 하는데 남편은 아니 그 이전에 우리는 이미 파탄이 났었잖아. 이제 이걸 강조를 해요. 재벌과도 특별히 다른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심이 지나고 이제 항소심에 가 있는 상황인데요. 1심에서는 이미 이혼이 인정이 된 상황이고 2심 항소심에서는 재산 분할을 두고 특히 SK 주식을 분할할 수 있느냐, 결국 과연 특유 재산의 범위가 어디까지이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소영 관장의 저 이야기가 뭐 재판에 본질적으로 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론 형성이라든지 또 대중적인 이미지 이런 부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이 나름대로 반박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백성훈 변호사님. 이 지금 뭐 재벌가의 얘기라 조금 뭐 생각보다 부풀려진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소송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뭐 노소영 관장의 저런 발언은 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여론 형성 때문에 하시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뭐 누가 더 잘했고 잘못했고는 재산 분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재산 분할은 혼인 관계 중에 형성된 재산을 쉽게 말해서 청산하는 절차인데. 그렇죠. 근데 일단은 뭐 조심스럽게 예상을 제가 해본다면 내년 이제 1월 11일 날 첫 항소심 변론기일이 열리는데 재산 분할 부분이 1심과 달라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축적돼 있던 법원의 판단들을 뭐 종합해 본다면 뭐 재산 분할 액수가 이제 뭐 주식까지 분할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예. 다만 최태원 회장도 항소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그래요? 최태원 회장은 위자료 액수가 너무 과다하다고 항소를 했습니다. 아까 그 30억짜리? 네, 아니 그거는 이제 동거인에 대한 별개의 소송이고 그러니까 1심에서 인정되는 게 1억 원이 인정이 됐는데 사실 아까 1억 원도 현실적으로 뭐 위자료가 인정된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상소도 진행을 했는데 오히려 이 부분이 좀 깎일 가능성이 좀 개인적으로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자료는 그 상대방의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네, 그렇죠. 나오는 그 금액이라는 게 있는데 1억은 사실 상당히 많은 거죠. 많은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범 여부를 두고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죠. 남현희 전 청주. 공범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남현희의 주장과는 조금 다른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전 청주가 다른 사람들 사기치려고 왜 학원 같은 거에서 돈 끌어모았잖아요. 근데 이걸 남현희가 도와줬다고요? 그 남현희 씨의 육성 파일이 공개가 된 건데요. 예. 전 청주가 일단은 뭐 고급 펜싱 학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뭐 아이들 유학 보내는 것까지 포함해서 펜싱 학원을 이제 차리는데
여기에서 이제 남현희 씨가 이제 코치들을 그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예. 전청조 대표님이 돈이 굉장히 많다. SK 삼성보다 훨씬 많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그리고 이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돈 많은 학생들, 특별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사업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보안을 유지해달라는 측면에서 뭐 예를 들어서 월급이 통상적으로 한 300만 원 정도라면 예. 이 학원에 들어오게 되면 한 1,500만 원 정도를 준다. 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300 남들은 300 받는데 넌 네. 1,500 받을 수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일면에서는 전청조의 사기 행각을 도와주는 것처럼 일면 보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 측면에서 보면 남현희 씨가 전청조에게 완전히 철저히 속았기 때문에 아까 삼성, SK보다 돈이 더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 강사들한테 이 학원으로 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알고 공범 행세를 한 것인지 아니면 완벽하게 철저히 속아서 지금 이런 것까지 이제 또 제안을 하게 된 정말 건지 돈이 많은 좀 줄 확인해 봐야 알고.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피해를 본 사람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실제로 영입된 코치들 가운데서요, 전청조에게 투자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지금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남현희 씨가 이 사기 범행을 인지했는지 여부는 수사 과정을 통해 밝혀져야 될 문제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런데 그 전청조 씨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이 남현희 씨 계좌로 입금됐다. 지금 이런 정황이 나오면서 아니 돈이 자기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그걸 몰라. 그게 속은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까 남현희 씨가 돈이 자기한테 들어오는 걸 몰랐다는 게 아니라 전청조가 사기꾼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죠. 돈이 들어온 건 뭐 알았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예.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온 거냐면 펜싱 아카데미 학부모가 전청조한테 11억 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예. 11억 원 중에서 지난 6월 1일에 전청조의 그 차명 계좌로 5억 원을 보냈는데 그 5억 원 중에 4억 7천만 원가량이 남현희 씨 쪽으로 넘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떠한 이 남현희 씨의 공범의 정황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건데 남현희 씨 쪽 그 변호인은 뭐라고 그랬냐면 남현희 씨는 그 돈의 출처가 어디에서 나온 건지 전혀 몰랐고 이 사건이 터지기 직전까지도 전청조한테 완전히 속은 상태였다. 그리고 그 돈을 보낸 A 씨가 전청조에게 투자했다는 사실도 나중에서야 뒤늦게 알게 됐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화에서 보던 영웅이요. 서울 한복판에 나타납니다.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아주 좋은 일을 하고 떠났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정체가. 일단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그 영웅 누구였는지 함께 진짜로 나타났어요? 함께 보시죠. That's right, folks. Spider-Man is in fact Peter Parker. Does any part of you feel relieved about all this? Now that everybody knows you don't really have to hide or lie to people. 잠깐만. 스파이더맨이 나타났어요? 서울 잠실역에? 그렇습니다. 스파이더맨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당시에 이제 어느 노숙인이 막 화가 나서 영무원한테 저렇게 막 이제 폭력을 휘두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스파이더맨이 나타나서 그 노숙인의 양 팔을 붙잡고 깡충깡충 뛰면서 뭔가 분위기를 누그러뜨듯이 저렇게 하면서 노숙인의 어떠한 그 행위를 방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설득하네요 지금. 네, 지난 11일 오후 9시 10분쯤에 서울 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당시에 이제 노숙인을 영무원들이 내보내려고 하니까 노숙인이 흥분해서 막 공격하려고 했던 거예요. 영무원들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그때 스파이더맨이 나타나서 노숙인을 저렇게 제지를 했던 겁니다. 근데 제지하는 게 재밌어요 지금. 껑충깡충 뛰면서. 그리고 나서 경찰이 출동해서 상황을 정리하고 나니까 스파이더맨도 조용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야, 옆에 있는 사람도 막 웃었는데 아니 설마 영화 속 진짜 스파이더맨은 아닐 것 같은데 누구였습니까? 그러니까요. 당시 현장에 있던 그러니까 누리꾼들도 당황을 해서 영어로 사진 한 장 찍자라고 물어봤더니 저 스파이더맨이 아유 그럼요 이러면서 한국말로 구수하게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SNS에 사진과 목격담이 화제가 되니까 몇 시간 뒤에 자신이 바로 그 스파이더맨이다라고 주장하는 네티즌이 나서기 시작을 했는데요. 주말에 본인이 스파이더맨 복장을 하고 아이들이 많이 오는 잠실에 가서 사진도 찍고 추억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야,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스파이더맨이 뭐 진짜니 가짜니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스파이더맨의 정체, 글쎄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주말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죠. 날씨 추워지면서 왜 이렇게 갑자기 추워?
아니 나 지금 가을옷은 꺼내지도 못했는데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찬바람이 불 때 생각나는 음식이 있습니다. 뭐가 생각나세요? 굴? 굴도 좋죠. 근데 요때 그 차가운 해풍 맞으면서 맛이 점점점 깊어진다는 그 꾸덕꾸덕한 바로 저겁니다. 바로 저거. 이야, 과메기잖아요. 과메기. 그렇습니다. 과메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와. 지금 포항 구령포를 중심으로 과메기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예. 저 과메기가 애주가들 사이에서 술안주로 유명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또 간식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새로운 방식으로 조리해서 반찬으로도 애용되고 있는데 포항시가 오는 18일부터 이틀 동안 포항의 구령포 아라광장에서 과메기 축제 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야, 과메기 포항 가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이 포항 구령포 축제장에 직접 가신 분들이 있어요. 벌써 과메기가 등장을 했다는데 여기서 과메기 먹으려고 1년을 기다렸다는 시민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한대 잡수세요. 구령포 축제에서 과메기랑 홍게라면 먹으려고 1년 이상 기다렸죠. 저희는 가을, 겨울만 되면 항상 과메기 주문해서 먹고 하는데 또 축제 한다고 하니까 여기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해서. 자, 과메기는요. 저도 과메기 좋아합니다만 이 사람마다 유파가 있어요. 유파. 김에 싸 먹는 분이 있고요. 에이, 그냥 먹어야지. 초고추장에. 아니야, 쌈 싸 먹어야 돼. 어떻게 먹어야지 맛있는 거예요? 벌써 저도 침이 좀 고이네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김에다 싸 드시는 분, 초장 찍어서 드시는 분도 많은데 요즘에 더 다양해졌다고 합니다. 과메기 조림을 해서 밑반찬으로 먹기도 하고 조림, 과메기 조림이 과메기 있어요? 튀김, 과메기 무침 이런 걸 통해서 술안주와 아이들 반찬으로 사용한다고도 하고요. 전 이게 제일 먹고 싶네요. 과메기 김치전골. 과메기 김치전골. 요즘같이 이게 춥고 이런 날씨에 그 국물 한 숟가락 딱 떠먹으면 뭔가 추위도 온몸도 싹 녹을 것 같은데 이제 요즘에 좀 걱정인 건 이제 오염수 방류 이후에 이제 해산물에 대한 소비 심리가 좀 많이 위축되는 그런 측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포항시는 이에 대한 우려를 지우기 위해서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굉장히 강화했다고 합니다. 과메기나 기타 수산물에 대해서는 주 4회 이상, 해수는 주 1회 방사능 항목 검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옆에서 살짝 침을 흘리시는 듯한 죄송합니다. 과메기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엄청 좋아합니다. 어떻게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고전적인 방법으로 김에 싸 먹는 걸 좋아해요. 김에 싸 먹는 거. 김에다가 올려서 이제 마늘이랑 고추 올려서 네. 초장 넣고 먹는 게 저는 제일 담백하고 맛있더라고요. 그 소주가 빠질 수가 없는데 이 과메기 저 꾸덕꾸덕한 냄새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하재근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과메기 같은 유형의 음식들이 발효를 시킨 거거든요. 발효를 시킨 음식들이 이렇게 호가 많이 엇갈리는데 그치, 냄새 때문에. 처음에 딱 먹었을 때는 눈에 입맛에 확 당기는 그런 맛은 아닌데 자꾸 먹다 보면 이상하게 빠져드네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계속 찾게 되는 그런 음식인데 지금 뭐 동쪽의 과메기, 서쪽에 또 그 홍어 이런 음식들이 굉장히 또 마니아들의 인기를 얻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해풍에 이렇게 말려야지 그래야 더 맛있다고 합니다. 애들은 저거 처음 주면 아이 뭐야 발가락 냄새나 이러는데 그게 진짜 맛이 난다. 네, 저희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어떻게 오늘 아침 대한민국 잘 보이셨습니까? 오늘 하루 당신의 대한민국 신통방통이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